네, 그러면 이어서 사실 질문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 6개의 질문을 해 주었는데, 이 질문은 이제 책의 내용을 꼼꼼히 읽다 보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질문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용어는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정해 본 것이고, 작품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자, 조준균이 먹고 싶은 점심을 먹지 않고 점심값을 돌려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준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자, 52페이지에 6번째 줄을 한번 봅시다. 자, 조준균 씨가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먹고 싶은데 참습니다. 그때 거울이 있다면 내 표정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다. 왜요? 왜 먹고 싶은데 참아요? 식대 아끼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죠. 점심을 먹고 싶은데 참는 이유는 식대를 아끼려고 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점심값을 이제 식대라는 용어로 한자로 이제 표현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조준균 씨가 왜 이렇게 돈을 아끼고 있는지는 소설 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한 군데 나오는데, 자, 6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63페이지에 이제 조준균이 나와 혜란을 술집이자 집인 그 지나간 세계로 데리고 와서 술집의 주인이 형수 씨가 맥주를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형수 씨가 맥주를 꺼내오더니 조준균 씨에게 돈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조준균 씨는 말없이 지갑을 꺼내서 8만 원쯤을 건네주었다. 자, 이렇게 짧은 두 줄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자, 호프집, 여러분들은 호프집을 가본 적이 없겠지만, 맥주 500cc 한 잔에 뭐 3, 4천 원 하게 되는데, 아무리 해도 여기가 허름한 술집인데, 술과 안주를 다 합친다고 해도 8만 원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이제 조준균 씨는 자신의 그런 점심값을 아껴서, 이제 친구인 형수에게는 맥주값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후하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준균 씨는 같이 사는 친구에게 생활비 쪽으로 보태기 위해서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 식대를 아끼려고, 자, 이거는 명확하게 소설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63페이지를 참고해 봤을 때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 혜란은 조준균처럼 근무 태만으로 해고된 것인가? 이제 근무 태만이라는 것은 근무를 태만, 게으르게 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자, 45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입사해서 파악해보니 회사에서는 일단 수습을 거친 다음 혜란 씨와 나 중에서 선택할 생각인 것 같았다. 구인 광고란에 땡명은 최소 수인 1명이었던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직 구직 활동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채용 공고를 낼 때 정확히 뭐 1명이다, 2명이다, 3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동그라미하고 명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는 일단 이 뽑는 자릿수가 한 자릿수인데 그게 1명이 될지 뭐 9명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한 자릿수 이내에서 채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혜란과 나는 이제 2명이 뽑혔는데 이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한 자리였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혜란과 영주인 내가 둘 중 한 명은 수습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자동으로 해고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혜란은 조준균처럼 근무 태만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수습사원이었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았던 것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6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작가가 이제 중간중간 굉장히 재미있는 개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69페이지에 9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영주가 이제 사인을 해서 결국엔 조준균 씨가 해고가 됐죠. 자, 결국에 회사에서 채용한 직원 수는 1명도 2명도 아닌 말 그대로 0명이 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런 그 표기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원래 이 동그라미는 이제 숫자로 0, 제로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빈칸인 거예요. 수학에서 말하는 X값, 이 확실하지 않은 특정한 그런 숫자가 아닌 경우에 X라고 표시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기일 뿐인데, 자, 원래 조준균 씨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신입사원을 1명 뽑게 되면은 채용 인원은 이제 1명이 되는 거였는데, 계획이 없던 이 조준균 씨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 한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1명을 새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으로 따지면 채용자는 이제 0명, 제로가 됐다. 약간 웃지 못할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해랑과 나 중에서 나가 정직원이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것은 그 부장의 말을 통해서 거의 확실하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6페이지를 한번 펴보면, 자, 부장이 영주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영주 씨는 말 그대로 버젓한 경력, 정식 회사에서 일한 경력으로 이 자리에 왔고, 말하자면 폐게된 고기지. 원래 생산할 때부터 정식 폐게된 고기라고 하면서 이제 영주의 그 직원으로서의 상품성을 높게 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스펙이나 경력의 차이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볼게요. 자, 조준균이 자신에게 득이 될 것 없으면서까지 교정 작업을 꼼꼼히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55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교정이라는 것은 원고의 오류나 그런 편집상의 문제를 잡아내서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말한다고 했는데, 자, 조준균 씨가 잡아낸 오류들을 보면 잡아내야 할 만하기도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재밌는 게 이 교수는 지금 한국사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국사 역사에서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사실에 근거한 서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한국사 교수가 자신의 그런 전공에서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 교수는 보나마나 그렇게 실력이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교수라고는 보기가 좀 힘들죠. 자, 거기다가 64페이지를 보시면 조준균 씨에게 문제가 없는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그 교수가 역사 교수였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의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 조준균 씨는 어찌됐건 자신의 본업이 교정이니까 틀린 걸 잡아내야 되는데, 그 틀린 걸 잡아내는 과정에서 꼼꼼한 것과 꼼꼼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죠. 틀린 것을 잡아내려면 기본적으로 꼼꼼히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얼마나 틀린 게 많았으면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준균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과거의 상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억을 제공한 이 역사 교수가 한국사 교재를 맡긴 노 교수와 오버랩 되면서 그 역사 교수의 모습을 이 노 교수에게 투사해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이런 소설가들은 이제 아주 사소한 인물을 설정을 할 때도 어떠한 의도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국사 교수, 역사 교수로 설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우리 조준균 씨 원리 원칙대로 행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이 조준균 씨라도 그래도 그동안 계속 사회생활을 해왔을 텐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꼬장꼬장한 사람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깎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내세웠던 그런 원리 원칙을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둥글둥글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면에서 조준균 씨는 예전만큼 대학생 시절만큼 날 서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서 원리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교재를 맡긴 노 교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옛날에 자신의 상처가 되살아나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 혹은 이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이렇게 교정을 꼼꼼히 봤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자, 원래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투철한 역사 인식 때문에 이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역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조준균 씨에게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분야이죠. 자신이 역사의 한 주축이 되어서 불의에 항거하는 그런 학생 운동을 하다가 손가락도 잃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소설의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자, 지금 이 학생은 이 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이 표현한 것만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이 질문은 딱히 이 작품과 관련 있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소설의 이론과 관련 있는 질문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심리적 배경 등이 있다고 간단하게만 언급했었는데요. 지금은 배경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배경은 인물과 사건을 생동감 있게 해줘요. 자, 우리 인간은 사람들과 세계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그런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시간적인 연속성, 그런 공간적인 좌표 위에 존재하는 그런 3차원적인 존재예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림에서 풍경화나 그런 인물화나 어떤 액자에 걸린 그림이 있다고 치고 거기에 인물이 나왔을 때 인물은 보통 뭐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든지 파티에서 즐겁게 춤을 추고 있다든지 어떤 특정한 배경 하에 이제 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인물의 특징만 부각하기 위한 그런 초상화가 아닌 이상은. 자, 또 우리 영화로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사설 정리 시간에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 자, 우리 이성균과 조효정네의 가족은 이렇게 엄청난 부유한 대저택에 살고 있죠. 자, 반면에 송강호네 가족은 자, 이런 특이한 구조의 낡고 허름한 집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 놓여 있는 인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러한 인물에 대한 그리고 사건에 대한 생동감을 이제 리얼리티, 현실감 있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배경은 두 번째로 주제를 구체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설에서도 살펴봤듯이 사회 양극화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저택에 사는 집, 그 다음에 가난한 달동네에 사는 가족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이 그림상으로는 이 밑에 그 지하 벙커에 사는 기생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 자, 이러한 것들이 이 집의 배경, 공간적인 배경 자체만으로도 사회 양극화 문제라는 주제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이 배경은 소설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현대 소설 중에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는데 자, 이 소설에서는 그 시간적 배경으로 여름 장마철 꿉꿉하게 계속 비가 오는 그런 장마 기간을 설정을 해서 원구와 동옥 남매의 그런 암울한 인생을 보여주면서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인들의 그런 피폐한 삶의 모습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설의 배경 얘기를 할 때 이 비 오는 날이라는 작품을 가지고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도 시간이 되면은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경 자체의 일반적인 그런 기능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 조준균의 세계라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작품 안에서는 시대적 배경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소설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추측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연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근거는 자, 54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54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줄에 자, 조준균 씨가 점심 식대를 돌려받기 위해서 자, 2012년에 이제 본부장과 수첩에다가 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제 문장으로 서로 확인을 하면서 실갱이를 벌이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2012년으로부터 서술자인 나가 수습으로 입사하게 된 그 시간적인 간격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47페이지에 혜란이가 조준균 씨 나이가 많이 훌쩍 넘었는데 직원들이 조준균 씨라고 부르는 게 정말 이상하다고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훌쩍 넘었다라고 보면 그 당시 이 소설 속의 현재 시간으로서는 조준균 씨가 40대 뭐 중반 정도라고 이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조준균 씨가 대학을 다니던 군대 가기 전 20대 시절은 그러면 몇 년도인가요? 자, 조준균 씨가 20살이던 약 25년 전에는 네, 1987년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래서 적어도 조준균 씨의 대학 시절은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80년대 중후반은 어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통장에 27만 원밖에 없다고 한 그 전두환 씨죠. 자, 이 전두환 씨는 이제 97년도 무기징역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줄 법적인 그런 근거도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전두환 씨라고 이제 불러도 되는데 이 사람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조준균 씨는 이 5.18과 관련된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데모를 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80년대 중후반이라는 시대적 배경은 소설의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바로 이 조준균이라는 사람이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그 결과 어떤 불이익을 받았으며 지금 2020년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는 어떠한 성격의 인물로 존재하게 되는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준균 씨가 열정을 다해서 데모를 하던 그 세계는 이미 멀어져 버렸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세계라고 해서 얇고 구닥다리 것으로 치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똑바로 알고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워준 그런 조준균 씨의 세계가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이 회사의 부장은 조준균 씨와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지금 뭐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자기 눈앞의 이익만 챙기고 그런 속물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대학생 시절에 데모는 하지 않고 그냥 다른 학생들 다 모두
피 흘리면서 데모하고 있을 때 자기는 혼자 조용히 도서관에 가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장이 될 것인지 조준균이 될 것인지는 뭐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이 조준균 씨가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인물의 성격 및 기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소설 속의 나는 성격이 어땠나요? 자, 약간은 냉정한 성격이지만 조준균 씨의 세계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관찰자적 인물이자 소설의 서술자이다. 자, 우선 나는 경쟁 관계에 있는 이 혜란 씨와 처음부터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은 채용되지 못해서 이제 다시는 안 보게 될 사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제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그런 약간은 냉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이제 작품의 후반부에 가서는 이 조준균 씨와 혜란이 연대하는, 서로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세계에 동화되어서 같이 이제 회식도 하게 되고, 회식 때도 그냥 1차만 간단히 하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다가 조준균 씨가 의외의 제안을 하죠. 그래서 조준균 씨의 그런 지나간 세계라는 집이자 술집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에 이제 차차 적응해 가면서 혜란과 조준균 씨와 어느 정도 친밀감을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의 나는 우리 모두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현대인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소시민의 전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약간 냉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혜란과 조준균 씨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보면서 마음을 조금은 열려고 하는 그런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성격이 신중한 것을 또 우리가 어떤 장면에서 파악할 수 있냐면, 자, 프린트 6쪽을 보세요. 자, 프린트 6쪽 두 번째 다단에서 조준균 씨가 나는 나태하지 않습니다 라는 수첩을 내밀고 사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끝까지 이제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인을 하나 할 때도 자신의 그런 평소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에는 함부로 사인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정수기 옆에 1시간 동안 세워놓는 본부장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는 본부장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간은 냉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분을 나태하지 않다라고 함부로 평가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온정적인 마음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격의 나가 이 작품의 서술자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준균 씨를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렇다 저렇다 조준균 씨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약간의 거리감을 가지고 조준균 씨의 지나간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독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객관적인 이야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서술자인 나가 이 혜란 씨처럼 조준균 씨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 부장처럼 조준균 씨를 너무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독자들은 이 서술자의 견해에 많이 치우쳐져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나가 약간 냉정하고 신중해서 가치 판단을 미루는 그런 성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독자들마다
이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자, 객관적인 이야기 전달자로서 인물에 대한 판단을 독자 스스로에게 맡기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러면서도 이 나도 어쨌거나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본부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조중균 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혜란 씨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혜란 씨는, 자, 고생을 하고 자라서 재바른 성격이며, 자, 재바르다라는 말은 이제 부장이 한 얘기인데, 재치가 있고 날렵하다, 센스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텐데요. 고생을 하고 자라서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재치가 있고 센스가 있어진 거죠. 자, 재바르다. 그다음에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그런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약간 냉정하게 구는 이 나에게도 계속 말을 걸고, 회사에서 모두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조중균 씨에게도 먼저 이야기를 붙이는 그런 부침성 있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는 그런 성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혜란 씨는 이 소설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냐? 바로 이 약간 냉정하게 거리감을 두는 이 서술자가 조중균 씨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린트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써보면, 냉정한 나가 조중균 씨에게 관심을 보이게 하는, 자, 기능을 한다. 자, 또한 부수적으로는 이 마지막에 혜란이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직장 사람들에게조차 잠시 머물다 간 사람으로서 관심 밖의 인물로 취급당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의 그런 냉엄한 모습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치열한 경쟁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부각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중균 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일단 형수와 부장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형수 씨는 예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라서 이제 형수라고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농담인지 진짜인지는 확실하게 서술되어 있지가 않고요. 자, 일단 이 형수 씨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어떻게 파악을 해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도 3반 친구들이 먼저 과제를 제출을 해서 3반 친구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자, 형수는 말수가 많고 사소한 걸로 기분이 자주 바뀐다. 말이 많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 두 친구가 굉장히 비슷하게 파악을 해줬죠. 그래서 기능상으로는 조중균 씨의 사연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굉장히 잘 정확하게 파악을 했네요. 자, 또한 말이 많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타입이다. 자, 그 다음에 은하 친구는, 자, 조중균의 생애를 대신 말해주는 사람으로 그들의 세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또 파악을 해줬네요. 자,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정말 스스로 너무 잘 찾아줬는데,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형수의 그런 말이 많은 거, 자, 이거는, 자, 성격이 수다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여러 친구들이 얘기해줬듯이 기분이 오락가락한다, 그 다음에 기분이 자주 바뀐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자,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떤 성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냐면 다혈질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혈질이라는 말은 화를 잘 낸다 라는 측면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신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즐거울 때는 큰 소리로 웃거나 또 화를 낼 때는 또 엄청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수가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해서 혜란이와 나를 돌려보내죠. 자,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다혈질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기능은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었듯이, 자, 조중균 씨의, 자, 대학 시절 사연을, 자,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중균 씨가 이 형수 씨가 있는 술집으로 2차를 가자고 제안을 한 것은
굉장히 이제 의외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혜란이가 조중균 씨에게 잘 해주니까 2차를 제안한 걸 수도 있지만 소설 전개상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이 조중균 씨의 스토리를 그 과묵한 인물이 스스로 말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중균 씨의 과거 사연을 들려주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수다스러운 그런 형수 씨라는 인물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드디어 조중균 씨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이 조중균 씨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했는지 한번 보면은, 자, 조용하고 말수가 없다, 고집이 강하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사는 인물이다. 자, 말수가 적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궁금증이 생기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뚝심이 있다, 자신의 비전에 맞게 생활해 나간다, 또 자신의 신념, 가치관이 굳게 자리 잡혀 있는 사람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다, 말수가 적고 고집이 있다, 또 자신의 신념, 가치관이 굳게 자리 잡혀 있는 사람으로 이 소설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다.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잘 파악을 해줬고요. 자, 고집이 세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학점에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정의로운 인물이지만 현재는 무능력해 보이기만 한다 라는 의견을 준 친구도 있고요. 자, 조용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어 생각이 깊다, 자신만의 신념이 뚜렷하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줬는데 일단 공통적인 의견은 자, 조용하다, 자, 과묵하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또 공통적으로 고집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고집이 세다. 자, 이것을 우리가 뚝심 있다 라고 표현을 해준 친구도 있고, 신념이 강하다 라고 표현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정의로운 성격이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무능력하다 라고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조중균 씨가 회사에서 무능력한 인물로 보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은 이제 사회생활, 사교적이지 못해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자발적인 아웃사이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자기 스스로 배척해서 다른 사람을 다 왕따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중균 씨가 어울리지 못하는 것인지 어울리지 않는 것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결과로만 따지면 비사교적인 성격이다 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중균이라는 인물이 소설 속에서 하는 기능은 이제 은하 학생이 잘 말해주었듯이 실질적인 주인공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설 속에 실질적인 주인공으로서 이 조중균이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그러한 세계는 무엇인가, 조중균의 신념, 조중균이 어떤 장면에서 고집을 부리는지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게 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그런 조중균 씨가 추구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기능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조중균이 지향하는 세계, 그런 가치가 낡은 것 혹은 괴팍한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독자들에게 한번 그러한 세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중균이 지향하는 세계나 가치에 대해서 독자들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 가연이 학생은 궁금증이 생기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이런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있네?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지? 라고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고, 그 인물을 이제 결국에는 서술자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혹은 탐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로 그러한 세계로 인식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일상의 현대인들이 쉽게 지나치기 쉬운 그런 신념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중균이 지향하는 세계, 우리 제목도 조중균의 세계이잖아요.
우리 순서가 조금 뒤바뀌긴 했지만 말이 나온 김에 조준균의 세계란 어떠한 세계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과연 조준균의 세계란 어떤 세계일까요? 선생님이 이것도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답변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